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략가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하 깊숙한 벙커 속에 무려 3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품 저장이 아니라 세계 최강 수준의 화력 유지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은 2023년 자국의 포탄 재고가 고갈되자 조심스럽게 한국에 50만 발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은 망설임 없이 바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포탄은 단순히 땅속에 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공격조차 버틸 수 있는 단단한 화강암 지하 벙커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출고와 관리 전 과정을 통제합니다. 출고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수분 안에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완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이 규모는 단순한 양적 우위를 넘어 전략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쳐도 겨우 100만 발 남짓한 포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 3배 이상을 단독으로 비축해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시 대비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군수 균형을 뒤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3,300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가동된다면 이 포탄을 모두 소진하는데 무려 45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말은 곧 한국의 포병 화력이 단독으로도 지역 전체를 압도할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미국은 즉각 한국의 포탄을 인도태평양 전략 예비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맹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전략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만큼 한국의 군수 능력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포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이 엄청난 비축이 새로운 외교 카드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 벙커는 단순한 비밀 창고가 아닙니다. 여기는 최첨단 기술과 냉철한 전략이 결합된 군수 요새입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방탄 콘크리트와 화강암층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웬만한 폭격이나 핵 충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부는 항원 항습 시스템이 가동되어 언제든지 최적의 상태로 포탄을 보관할 수 있으며 화재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반 자동관리 시스템입니다. 포탄의 출고, 재고 확인, 운송 경로까지 모두 AI가 통제합니다. 명령이 내려오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컨베이어와 운송 차량이 즉시 작동하며 지정된 부대에 수분 안에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시의 병력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적의 교란이나 공격에도 끄떡없는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포탄을 많이 쌓아둔 나라가 아닙니다. 매년 20만 발 이상을 추가로 생산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년 한 번 쓰고 끝나는 탄약이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지고 순환되는 살아있는 군수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한국은 전시가 장기화되더라도 포탄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55mm 포탄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 한국의 생산 라인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각국은 포탄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한국만이 안정적이고 대량의 생산 능력을 갖춘 유일한 파트너로 떠오른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포 K9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 있어 포탄 수출과 맞물려 K방산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지하 벙커는 단순한 비밀 창고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공식적으로 의존을 논의할 만큼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군수 능력이야말로 한국을 국제 외교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고 있으며 곧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카드로 이어지게 됩니다. 포탄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술 교류를 원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교환의 장이 열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장 절실한 자원은 바로 155mm 포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격렬한 포격전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공급받은 포탄을 눈 깜짝할 새에 소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비축분을 내주었지만 몇 개월도 안 되어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방 전체가 가진 155mm 포탄은 100만 발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300만 발 이상을 비축하고 있었고 지금도 꾸준히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량 포탄을 지원하기가 어려워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빌려와 다시 유럽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포탄이 곧 전장의 생명줄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발씩 소모되는 포탄 없이는 방어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화력을 견디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만큼 믿을 만한 공급처는 없습니다. 단순히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한국산 155mm 포탄은 나토 기준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대가로 교환할 것인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으로 인해 현금이나 무기 구매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다른 어떤 국가도 쉽게 제공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와 미사일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연구 제조 능력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모토르시치와 이브첸코 프로그레스 같은 항공 엔진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소련 시절부터 각종 전투기와 훈련기,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트 엔진을 설계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AIEE 계열 엔진은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모델로 훈련기와 경공격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항공 연구를 위해 이런 엔진을 확보한다면 단순한 부품 수입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포탄과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연구용 제트 엔진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막 교환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양국의 국방산업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항공기 엔진 기술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전통 속에서 모토르시치와 이브첸코 프로그레스는 각종 전투기, 훈련기, 미사일에 필요한 엔진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AIE 계열 엔진은 러시아 야크, 130, 중국 L-15 등 여러 기종에 장착된 실적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엔진이 가지는 의미가 큽니다. 현재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비롯해 다양한 차세대 항공기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국산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고성능 레이더와 무장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다양한 추력 대역의 엔진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대형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참고해야 하지만 소형 및 연구용 제트 엔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협력이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훈련기, 드론, 소형 전술기 등에 적용 가능한 AIEE 계열 엔진은 한국이 차세대 무인기 및 경항공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자료와 제작 경험을 공유받는다면 한국의 항공산업은 단기간에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협력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국 내 공장이 파괴되거나 가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은 자국 기술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생산 설비와 안정적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결합하면 상호 윈윈 구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엔진 교환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신형 항공기 플랫폼을 연구하거나 무인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까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한국은 첨단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기술 자산을 지켜내며 새로운 투자와 협력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포탄과 엔진의 교환은 물자의 교환을 넘어 양국의 미래 전략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한국은 방대한 포탄 비축과 생산 능력을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는 독보적인 항공 엔진 기술을 내세워 국방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맞교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지원과 수혜 관계를 넘어 서로의 전략적 자산을 교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155mm 포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그 대가로 연구용 제트 엔진과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거래는 단순한 무기 구매나 원조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상호 이익이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당장 필요한 포탄을 얻고 한국은 장기적으로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합니다. 둘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직접 무기를 공급했다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과 유럽의 반응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미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한국의 대규모 공급 능력 없이는 전쟁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맞교환을 진행하는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맞교환이 단순히 포탄을 얻는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기술적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재조명할 수 있고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도 새로운 투자와 동맹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방산 수출이 주로 중동이나 동남아 위주였다면 이제는 전시 중인 유럽 국가와 직접적으로 기술 협력을 맺으며 글로벌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 맞교환 모델은 향후 국제무기 거래의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무기를 사는 구조에서 벗어나 각국이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워 상호 보완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맞교환은 필요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전략적 협력입니다. 포탄과 엔진이라는 전혀 다른 자산이지만 전쟁과 미래 항공 연구라는 두 축을 이어주면서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협력이 실제 전장과 국제 무대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맞교환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군수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세계 안보 구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략적 사건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퍼방부라는 별칭처럼 압도적인 포탄 생산과 비축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항공우주 기술까지 확보하며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시 상황에서 당장의 생존을 보장받고 동시에 자국의 기술을 국제 무대에서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협력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막대한 포탄 비축과 생산 능력 없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기술 협력까지 확대하는 상황은 미국의 통제 밖에서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는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방산 독립성과 국제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큰 압박입니다.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전장의 균형은 단숨에 바뀔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엔진 기술을 흡수해 차세대 전투기와 드론 개발을 가속화한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는 중장기적으로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포탄 생산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규모 생산 라인과 우크라이나의 기술 협력이 결합한다면 유럽 방산 산업은 상대적 위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자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포병 강국을 넘어 항공기 엔진 기술까지 흡수한다면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KF-21 개발로 놀란 일본이 이제는 포탄 엔진 맞교환이라는 새로운 방산 외교 모델을 목격하면서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수 지원이 아니라 국제정치와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포탄이라는 실질적 자산을 무기로 삼아 기술 협력을 이끌어냈고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술을 지렛대 삼아 전쟁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는 K방산이 단순히 수출 산업을 넘어 세계 안보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낼 새로운 군사협력 모델은 국제사회에서 끊임없는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맞교환이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외교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지하 벙커에 잠들어 있는 수백만 발의 포탄과 우크라이나의 연구실에서 태어난 제트 엔진이 세계 안보 질서를 새롭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번 교환협력의 의미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전시 상황의 응급 처방을 넘어선 장기적 전략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포탄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무기체계와 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제트 엔진 기술이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떠오릅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통해 독자적 전투기 개발 역량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엔진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제 F414 엔진이 사용되고 있고 후속 개량형 또한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엔진 설계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소형 제트기나 무인 전투기 개발에서는 훨씬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곧 방산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이번 교환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자국 산업 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자국 기술을 국제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킬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항공우주와 방산 전반에서 급성장 중인 나라로 기술 공유를 통해 상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이번 맞교환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전쟁을 버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것 이상으로 자국 기술의 명맥을 유지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번 거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무기 거래는 대부분 현금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현금을 마련하기 힘든 국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자산 대 자산의 교환, 즉 맞교환 방식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그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 모델을 참고해 자국의 강점을 무기화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맞교환은 군사 전략적으로도 파급력이 큽니다. 포탄은 당장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물자이고 엔진은 장기적으로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잡는 협력이기에 양국 모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의 독자 행보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 협력 없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또 다른 외교적 효과도 불러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인식되던 위치에서 벗어나 독자적 방산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는 에너지 안보와 군수 안보의 중요성을 동시에 절감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건설뿐 아니라 군수 자원까지 공급할 수 있는 복합 안보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일본은 자국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둘러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이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면 중장기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 엔진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같은 기술을 흡수한다면 동북아 항공우주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질 것입니다. 러시아는 당장 전장에서 한국산 포탄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어 정치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가중됩니다. 또한 이번 맞교환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포탄 생산 라인은 이미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단순히 탄약 공급국을 넘어 항공기 완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 이상의 잠재 시장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협력이 보여준 전략적 상호 보완성입니다. 한국은 양과 질을 모두 갖춘 포탄 강국, 우크라이나는 고급 엔진 기술을 보유한 항공 강국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각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십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와도 비슷한 형태의 맞교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와는 에너지 무기 교환, 동남아 국가와는 자원기술 교환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전쟁과 평화의 균형 속에서 국제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참혹하지만 동시에 기술과 전략의 혁신을 촉발합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바로 그런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전장의 포탄과 연구실의 엔진이 만나 국제 질서를 다시 쓰는 장면은 향후 교과서에 남을 전략적 순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맞교환을 통해 단순한 포탄 강국을 넘어 항공우주 기술까지 손에 넣으며 방산 독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장의 생존과 장기적 기술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모두가 이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에 잠든 300만 발의 포탄과 우크라이나 연구소에서 태어난 제트 엔진은 함께 세계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